안녕하세요. 파이썬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신동현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4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한 30분에서 35분 안으로 발표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질문 받는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2003년에 에릭 에반스의 책으로 처음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국내외 테크 컨퍼런스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자바나 고로 구현된 DDD 예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파이썬으로 구현된 예시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큰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 파이썬을 백엔드 주력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은 아름다움 그리고 명확함, 단순함 같은 파이썬의 철학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파이썬으로 DDD를 제대로 구현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꽤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DDD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DDD를 어떻게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B2C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고요. 주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패스트 API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사용될 발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파이썬 DDD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쯤에 제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레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오늘 발표에 진행되는 코드들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이썬 DDD를 적용해서 간단한 호텔 예약 시스템을 구현한 예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예약 시스템 예시를 통해서 파이썬으로 DDD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API와 SQL 알케미 그리고 파이덴틱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좀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신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어떤 점이 좋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DDD를 이루는 전반적인 구조와 각 레이어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DDD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과 주요 컴포넌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볼 때는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현되는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D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DD란 도메인에 집중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도메인이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DDD에서 도메인을 중요시하는 기술적인 이유는 의존성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메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도메인 외의 부차적인 영역은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로 부차적인 부분에서 파생되는 제약들이 도메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도메인이 기술적인 제약 등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존성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D에서는 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메인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해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DDD에서는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불리는 언어를 확립해서 팀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팀원들 모두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DDD를 통해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DDD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가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정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면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개발자와 비개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코드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비개발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모델에 기반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군별로 떠올리는 어떤 멘탈 모델이 달라지게 되면 팀 내에 불필요한 소통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서로의 멘탈 모델이 달라서 개발자가 그거 지금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DDD에서는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통해 팀 내의 용어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프로젝트가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도메인 영역에 집중하고 도메인이 아닌 영역은 철저히 도메인을 돕도록 의존성 관리를 하여서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사항 변경이나 인프라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시스템을 확장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DDD를 이루는 각 계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레이어는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는 계층입니다. 핵심 비즈니스 룰과 로직들이 이곳에서 관리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술적인 제약과 같은 문제들이 도메인 영역으로 전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메인 영역을 코드로 구현할 때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순수 파이썬으로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도메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는 도메인 영역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기술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계층입니다. 이 영역 내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기술들이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캐싱, 그리고 서비스 운영과 디버깅을 위해서 로깅,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다거나 외부 API를 사용한다거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와 웹 프레임워크 같이 웹 프레임워크까지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적 고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통해 기술적인 구현들은 추상화되고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는 다른 계층에서 호출되어서 사용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도메인 계층과 사용자를 이어주는 중간 계층입니다. 도메인 레이어에 정의된 비즈니스 로직과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구현된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경험하는 유즈 케이스를 구현하는 영역입니다. 회원가입, 로그인과 같은 기능들이 비즈니스 로직과 IT 기술을 통해 조합되어서 하나하나의 유즈 케이스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관리하고 입출력 밸리데이션과 시리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 표현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각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 레이어에서 핵심은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는 고유 식별자를 갖는 객체로 도메인 내의 중요 객체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라면 고객, 상품과 같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고유 식별자를 갖는다는 말은 객체의 정체성이 고유 식별자에 의해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식별자를 갖는데요. 만약 제가 파이썬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도 저의 고유 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됩니다. 이와 달리 밸류 오브젝트는 값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밸류 오브젝트는 객체의 속성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같은 값이나 속성을 갖는 객체는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밸류 오브젝트의 대표적인 예시는 돈, 위치, 날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개념은 화폐와 금액이 각각 동일하면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두 장에 $100가 있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같은 화폐이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화폐이지만 같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밸류 오브젝트가 됩니다. 에그리거트는 다수의 엔티티와 밸류 오브젝트가 모여 하나의 묶음을 이루어서 전체가 단일한 객체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주문한 고객 엔티티, 주문한 상품 엔티티, 그리고 주문 금액, 밸류 오브젝트가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개념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주문을 에그리거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그리거트에는 에그리거트 루트라고 불리는 프라이머리 객체가 존재합니다. 에그리거트에 접근하거나 에그리거트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에그리거트 루트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다수의 엔티티와 밸류 오브젝트가 모여있는 에그리거트의 특성상 에그리거트 루트를 통해 단일한 엔트리 포인트를 이용했을 때만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지키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주문 에그리거트의 예시에서 에그리거트 루트는 주문 엔티티가 됩니다. 즉 주문은 그 자체로 고유식별자를 갖는 엔티티이면서 고객, 상품, 금액이 합쳐진 에그리거트 루트이고 또 이 주문 에그리거트의 에그리거트 루트가 됩니다. 이제 도메인 레이어에는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정의하는 도메인 익셉션이 존재합니다. 도메인 익셉션을 도메인 레이어에 미리 정의해두고 일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을 예측 가능한 상태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서비스는 도메인 레이어 내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는 컴포넌트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은 단일 도메인이나 밸류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해당 객체 내에 구현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러 개의 엔티티나 밸류 오브젝트 연산으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로직은 도메인 서비스를 정의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는 도메인 레이어를 돕고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는 주요 컴포넌트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적 구현체가 존재합니다. 영속적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는 철저히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안에 추상화되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든지 노에스케일을 사용하는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밖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내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게 이 영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전적으로 위임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NoSQL로 바꾸는 것 같은 인프라 변경 작업을 할 때 프로젝트 내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운영 및 디버깅을 위해서 로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외부 결제 API 사용 같은 도구들 역시 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포함되게 됩니다. 심지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웹 프레임워크 자체도 DDD 관점에서는 철저히 도구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과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조합하여 사용자 관점의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구현하는 영역입니다.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유저 관점에서 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한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이라는 유즈 케이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유저 인풋을 받아서 유효한 값인지 검증한 이후에 저장하는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그인이라는 유즈 케이스는 회원 가입한 유저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해당 유저를 식별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용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코드로 구현하여 하나의 메소드로 정의하는 것이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 유즈 케이스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용이합니다. 특정 유즈 케이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이 메소드 코드만 쭉 읽으면 구현된 로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유즈 보수가 쉽고 테스트하기 편합니다. 각각의 유즈 케이스들이 독립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수정하기 용이하고 테스트하기 편합니다. 이 유즈 케이스에 CQRS 패턴을 적용해서 한 번 더 유즈 케이스별로 책임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CQRS는 커맨드 쿼리 리스폰서빌리티 세그리게이션의 약자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과 변경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전략입니다. CQRS는 필수는 아니지만 CQRS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읽는 부분과 수정하는 부분에 다른 저장소를 사용하거나 각각의 요구 조건에 맞는 다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기술적인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입출력을 처리하고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REST API, GraphQL, gRPC, CRA 같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 HTTP 리퀘스트, GraphQL 쿼리 또는 뮤테이션, gRPC 프로토콜 버퍼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아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역직렬화하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출력되는 데이터는 직렬화하여 JSON 같은 포맷으로 HTTP 리스폰스를 통해 반환하거나 gRPC 프로토콜 버퍼 같은 형태로 반환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어떤 모델이 의미를 갖는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 정의된 모델은 해당 컨텍스트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예약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라는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리셉션이라는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예약 가능한 방을 조회하는 어떤 웹 서비스라고 하고, 리셉션은 호텔 로비에서 예약 상태와 체크인, 체크아웃 등을 관리하는 어드민 서비스라고 해보겠습니다. 호텔 방에 대한 정보는 룸 테이블, 예약 정보는 레저베이션 테이블에 저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좌측의 디스플레이에도 룸 모델이 존재하고 우측의 리셉션에도 룸 모델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모델은 같은 데이터 테이블을 공유하지만 서로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에서의 룸은 손님들이 예약을 위해 방의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고, 리셉션의 룸은 예약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방에 대한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룸은 방의 이미지, 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지만 리셉션에서 룸 모델은 방 번호와 방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고 이미지 같은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컨텍스트별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각 영역별로 독립적인 모델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코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티티는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는 고유한 식별자를 갖는데 예시 코드에서는 이 속성을 i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티티의 고유 식별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의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UUID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상에서 엔티티가 생성될 때 ID 값이 결정되지 않고 ORM을 통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된 이후에 객체의 ID가 주입됩니다. 코드 예시에서는 이를 위해 데이터 클래스에 필드 init은 false 옵션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엔티티는 식별자의 등등성을 판별하기 때문에 EQ 매직 메소드를 구현해서 타입과 ID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Q 매직 메소드를 직접 구현하였기 때문에 이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시 매직 메소드 역시 추가해 주었습니다.
우측의 에그리거트 루트는 엔티티와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지만 이 명시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엔티티를 상속받은 bin 클래스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엔티티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EQ 메소드를 직접 오버라이드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클래스의 EQ 속성은 false로 바꿔주고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를 위해 slot true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 데이터 클래스의 slot true 옵션은 파이썬 3.10부터 사용 가능한데요. 뭐 이건 꼭 필수는 아니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다른 엔티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룸은 디스플레이 컨텍스트에 정의된 엔티티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룸은 그 자체가 에그리거트 루트이기 때문에 앞서 만들어진 에그리거트 루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룸은 리셉션 컨텍스트에 정의된 엔티티입니다. 리셉션의 룸은 엔티티를 상속받고 있고 내부에 리저브라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 리셉션에서 예약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을 예약할 때 룸 엔티티의 이 리저브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컨텍스트의 룸은 룸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매핑되어 있는 반면에 리셉션 컨텍스트의 룸은 방의 이미지와 설명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룸 넘버와 스테이터스만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 소스를 공유하고 있지만 컨텍스트별로 룸의 역할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예약이 생성되는 경우에 클래스 메소드인 이 make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make 메소드는 예약하려는 방이 예약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방을 예약 상태로 바꾸는 이 reserve 메소드가 먼저 호출이 된 다음에 이 reserve가 성공하면은 예약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아래 정의된 cancel, check-in, check-out, change guest 같은 인스턴스 메소드들은 예약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들입니다. 이처럼 객체가 생성되고 변경되는 기능을 메소드화하여 엔티티 아래에 모두 정의하면 코드 응집력을 높일 수 있고 각 엔티티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겪으면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이 모든 엔티티의 상태 변화를 직접 속성값을 변경하지 않고 인스턴스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모든 데이터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마침내 이 엔티티를 상태 머신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엔티티가 어떻게 매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RM 매핑에는 SQL 알케미를 사용하겠습니다. SQL 알케미의 ORM 매핑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디클레러티브 매핑이라고 불리는 선언적 매핑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퍼레이티브 매핑이라고 불리는 또는 클래식 매핑이라고 불리는 명령적 매핑 방식이 있습니다. 선언적 매핑은 테이블을 정의하는 객체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테이블을 정의하는 객체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객체가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낮은 결합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에 설명드렸던 명령적 매핑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정의하는 객체와 데이터를 사용한 엔티티를 분리시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 예시에는 이쪽 부분 지금 테이블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RM을 통해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할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정의된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엔티티와 매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엔티티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엔티티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만 테이블을 통해 읽어오게 됩니다. 프로퍼티즈 옵션을 사용하면 포린 키로 연결된 테이블에 이거 로딩을 적용해 항상 조인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리저베이션 엔티티와 레저베이션 테이블을 매핑할 때 룸에 대해서 레이지 조인드 옵션을 추가해주면 예약 정보를 가져올 때 어떤 방을 예약했는지 항상 테이블 조인을 통해 함께 불러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SQL 알케미의 컴포짓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컬럼을 엔티티로 불러올 때 다른 이름을 적용하거나 두 개의 컬럼을 합쳐 하나의 밸류 오브젝트로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 번호는 레저베이션 테이블에 넘버라는 스트링 컬럼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엔티티로 불러올 때 레저베이션 넘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레저베이션 넘버 밸류 오브젝트로 변경하여서 가져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게스트는 하나의 엔티티를 불러올 때 게스트 모바일과 게스트 휴대폰 번호와 게스트 네임이라는 이 두 개의 컬럼을 게스트라는 하나의 밸류 오브젝트로 병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게스트 정보는 그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함께 있을 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밸류 오브젝트로 묶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임퍼레이티브 매핑을 이용하여 매핑 과정에서 엔티티의 밸류 오브젝트를 적용해주는 작업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작업이 SQL 알케미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직접 구현한 from value와 같은 이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from value의 구현에 대한 부분은 이어지는 value 오브젝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익셉션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예약 엔티티에서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예약 상태를 확인해서 예약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제 value 오브젝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alue 오브젝트 역시 데이터 클래스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대신 value 오브젝트는 고유식별자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하지 않고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별도의 EQ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하지 않고 데이터 클래스의 디폴트 DQ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value 오브젝트에는 세 개의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 컴포짓 밸류즈는 SQL 알케미에 의해 컴포짓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컴포짓 함수는 ORM 매핑이 매핑하라는 객체에 구현된 컴포짓 밸류즈 메소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핑하는 컬럼의 순서에 맞게 매핑되는 객체의 속성을 투플 형태로 리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value라는 하나의 속성값을 갖는 value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컴포짓 밸류즈를 구현해 두었고, 만약에 2개 이상의 컬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컴포짓 밸류즈를 컬럼의 순서에 맞게 직접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모바일과 이 게스트 이름을 컴포짓 밸류즈에서 테이블에 매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from value 역시 컴포짓 함수를 통해 ORM 매핑을 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from value는 반환되는 value 오브젝트가 파이썬 enum을 상속받는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현한 이 value 오브젝트에서는 enum까지도 value 오브젝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 기술적인 구현을 추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추상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레포지토리 패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레포지토리라고 불리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은 레포지토리 내에서 처리하게 만들면 됩니다. 예시에 구현된 get reservation by reservation number 메소드는 주어진 reservation number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reservation entity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SQL 알케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다른 ORM을 적용한다던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레포지토리 이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안에 있는 구현 부분만 바꾸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술적인 인프라 변경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앞서 살펴본 도메인 레이어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를 적절히 조합하여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번 예시는 예약 번호에 맞는 예약을 조회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스트링으로 입력받은 예약 번호를 밸류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이어서 레포지토리에 레저베이션 넘버에 맞는 데이터 조회를 요청합니다. 레포지토리는 리저베이션 엔티티를 반환하거나 넌을 반환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값에 맞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위드를 통해 DB 세션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매니저를 통해 세션을 관리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SQL 알케미의 세션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관리를 돕는 유닛 오브 워크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세션 객체에 다수의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모든 작업을 어토믹하게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드하는 작업만 있는데 만약에 트랜잭션 안에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된다면 이 컨텍스트 매니저 안에 이 아래 부분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들을 추가해주면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파이덴텍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타입 힌트를 이용해서 쉽게 리퀘스트 바디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 프레임워크로 패스트 API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 리퀘스트 바디를 바로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입에 맞는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패스트 API에 의해 정의한 타입에 맞는 오픈 API 형식의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리스폰스 역시 파이덴틱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다만 엔티티를 바로 리턴하지 않고 빌드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해서 다수 엔티티를 조합해 응답 객체로 변경하여 반환합니다. 이처럼 별도의 응답을 모델링함으로써 엔티티와의 커플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스트 API를 통해 구현한 API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 API 라우터에서는 적절한 유즈 케이스를 호출하고 그에 따른 에러 처리만 해주게 됩니다. 실제 로직은 유즈 케이스 안에 전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로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와 컴포넌트가 각각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 담당하는 영역에 대한 코드 구현만 영역에 대해서 구현한 코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와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문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매우 명확해집니다. 또 도메인 레이어의 컴포넌트들은 다른 계층에 전혀 의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도메인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만 떼다가 패스트 API가 아닌 다른 웹 프레임워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썬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발표를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빨리 했는데 네, 일단 파이썬으로 제가 DDD를 구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뒤에 다른 언어로 구현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게 파이썬스럽게 다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각 레이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지 않고 바로 구현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큰 구조를 잡고 나서 약 1년가량 DDD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적극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DD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DDD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